얀센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으로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나오자 미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얀센 측은 이 백신의 유럽 출시도 연기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등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습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우리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도 촉구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이어 이번에는 이스라엘 화물선이 공격을 받으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이란 간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KBS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한 차례 접종만으로도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졌던 얀센 백신에 대해서 미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마찬가지로 드물지만 혈전증 부작용이 확인됐고 사망 사례까지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얀센 측은 이 백신의 유럽 출시도 앞두고 있었는데 연기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공동 성명을 통해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두 기관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e're recommending a pause in the use of the J&J COVID-19 vaccine in order to prepare the healthcare system to recognize and treat patients appropriately. 혈전증이 나타난 접종자는 18살에서 48살까지 여성 6명이며 증상은 접종 뒤 6일에서 13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FDA는 이 가운데 네브래스카주 한 여성은 사망했고 다른 한 환자는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Of the clots seen in the United States, one case was fatal and one patient is in critical condition. 얀센 백신은 미국에 1,600만 회분이 배포됐으며 현지 시간 12일까지 680만여 명이 접종했습니다.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내 30여 개 주가 즉시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밝혔습니다. CDC는 최근 1, 2주 안에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심한 두통과 복통, 다리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간 수요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We are totally aware that this is a very rare event, and that's why you see the word pause. In other words, you want to hold off for a bit, and very well may go back to that, maybe with some conditions or maybe not. 논란이 커지자 얀센 측은 백신의 유럽 출시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얀센 측과 600만 명 분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꽃샘 추위라 하기에도 너무 늦은 추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4월 한복판에 갑자기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혜지 캐스터 전해주세요. 4월에 갑자기 한파특보라니 어리둥절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시죠?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들면서 기온을 끌어내렸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일부 지역, 충청과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 아침 일부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철원 임남은 영하 4.7도, 서울 은평구도 영하 0.3도로 출발했고요. 연천도 영하로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이 추위는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18도로 오늘보다 무려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내일보다는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구름이 조금 많이 끼어 있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하늘빛은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제주도와 강원 산지, 서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이 3.4도 가리키고 있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낮기 때문에 나가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13도, 강릉 18도, 광주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4월 중순에 내려진 이번 한파주의보는 역대 가장 늦은 한파특보라고 합니다. 지난달에는 역대 최고 기온이 나오더니 이번 달에는 또 영하의 날씨. 이 널뛰기 같은 날씨 자체가 기상이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농가들의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활짝 핀 벚꽃 사이로 검게 변한 꽃잎이 보입니다. 지난해 이맘때 찾아온 꽃샘 추위에 일찍 핀 꽃이 얼어버렸습니다. 올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남 예산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인공 수분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달 역대 최고를 기록할 만큼 기온이 높아 평년보다 열흘 일찍 꽃이 핀 덕입니다. 하지만 꽃샘 추위 소식에 농민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암수술이 냉해로 인해서 죽어버리면 이 꽃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과가 안 되고. 당장 지난 밤사이 기온이 10도 안팎이나 떨어졌습니다. 중부 내륙과 전북 경북의 일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3월 역대 최고 기온에 이어 4월 중순에 역대 가장 늦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겁니다. 꽃샘 추위는 내일 아침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벚꽃의 경우 영하 1.7도 이하의 기온에 30분만 노출돼도 냉해를 입게 됩니다. 농가에서는 송풍장치나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 예방시설을 미리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금속 용기에 등유 등을 넣고 불을 피워 과수원 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등유 3리터를 사용할 경우 80분 동안 외기 온도에 비해서 2도씨가량 높일 수 있는. 다만 이러한 연소 방법은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리 주변의 낙엽 등 탈 수 있는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증에서 문제가 있으면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특히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염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처분할지 등을 묻는 우리 측 전문가의 요청에 일본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행 당사국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에는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검증을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이나 방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수 방사능 조사 횟수를 더 늘리고 원산지 단속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IVC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다만 강한 유감을 전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국제재판도 검토 중이지만 방류 예정 사실만으론 아직 제소가 어렵다는 게 1차 검토 결과였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자료 공개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어서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의 이동 경로입니다. 일부가 해류를 타고 동해로 흘러온 것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일본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가 1년 안에 동해까지 흘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일각에선 아주 적은 양의 세슘은 한 달도 안 돼 제주 바다에 도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해류의 흐름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고 해류는 전 세계 바다에 도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전 세계 바다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오염수는 125만 톤, 지금도 하루 평균 140톤가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요오드와 같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법정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2차례 정화 처리를 거쳐 배출 기준에 맞춘다는 입장입니다.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배출 기준의 40분의 1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수차례 오염물질 현황을 뒤늦게 인정하거나 번복해왔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삼중수가 있다는 중수소도 있단 말이에요. 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독극물이란 말이에요. 플루토늄 말하지 않죠. 있을 겁니다. 자꾸 이제 파면 팔수록 나온단 말이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도 정확한 과학적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이란에서 핵시설 공격이 일어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이란과 핵 합의 복원을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 간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박석호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의 자동차 운반선인 하이페리온 레이호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선박이 공격을 받은 건 지난 2월 또 다른 자동차 운반선 헬리오스 레이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채널 11을 비롯한 이스라엘 언론들은 하이페리온 레이호가 미사일 또는 무인기의 공격을 받았으며 배후는 이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선박 피해는 경미하고 사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이 현지 시각 지난 11일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일어났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은 전력망 파괴로 인한 정전 사태로 원심 분리기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란은 사고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동차 운반선이 공격을 받은 건 이란의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현행 20%에서 6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ما اگر لازم باشه اگر برای مثلا پیشران هسته‌ای یا مسائل دیگر ممکنه به 60% هم غنیسازی رو برسونیم. این کارا چیزایی که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갈등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합의 복원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추진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것이라며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강화 발표에 대해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참패 원인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 특히 이 조국 사태 논란 등을 놓고 이견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당내 새 지도부 선거에 있어서도 가장 큰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기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 패배 뒤 민주당 쇄신을 끌고 갈 첫 관문인 원내대표 선거. 신문대 비주류 후보는 선거 패인에서부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제대로 해보라고 180석의 의석을 만들어 주셨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개혁을. 민심을 읽는데 부족했고 성인지 감수성은 떨어져 내로남불이 되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국민 공감력 회복 그리고 실천을. 당내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인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꼽은 뒤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 조국 사태가 선거 패인이냐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이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총선을 통해서 극복은 됐지만 어쨌든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두 사람은 임기 말 청와대와 당 관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겠다,
당 주도로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로 엇갈렸습니다. 쇄신과 반성의 용어는 같지만 온도차와 방향성에서 차이가 분명한 두 흐름이 당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오는 16일 선출될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1차적으로 당내 쇄신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 참여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공시지가 결정 과정에 지자체를 참여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중앙정부의 행정에 신뢰를 가져달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석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8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달 초 서초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엔 이 거래 한 건밖에 없었다며 거래 내역이 적을 경우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9%로 조사됐는데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은폐를 했고 나오는 수리는 없고 그런 하소연들을 여기 와서 하고 그래요. 취임 후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역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며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방정부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좀 특성들이 좀 더 면밀하게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자체가 공시 가격을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런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인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주권 보장을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이 가운데 독일 주재 미군의 규모를 더 늘리겠다는 발표도 나왔는데요. 이 역시 대러시아 대응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협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voiced our concerns over the sudden Russian military buildup and increasing aggression on the border of Ukraine and called on Russia to de-escalate tensions. 바이든 대통령 언급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크렘린 측은 미러 정상 간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문을 통해 현재 상황과 일부 국제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방문 중인 미 국방장관은 한때 감축 논란을 불렀던 독일 주재 미군 규모를 올 가을까지 500명 더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독 미군 규모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12,000명 감축을 발표하면서 대러시아 대응 능력 저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What I emphasized to the minister today was that we are no longer making any plans. We've ceased planning as well. 한편 백악관은 당초 5월 1일이 시한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9.11 테러 20주기까지 넉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위독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경찰은 아이 어머니가 며칠 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 홀로 아이를 키우던 아버지가 학대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생후 2개월 된 여자 아기를 구급차로 옮깁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새벽 0시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의 의식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그 현장 갔을 때 아버님이 피해를 하고 계셨고요. 코에서 좀 출혈이 좀 있었어요. 등 쪽이 약간 반점인지 청색증인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팔다리에 뇌출혈 진단을 받은 이 아기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인 아버지 최 씨는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두 자녀와 함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약 3주 전부터 집을 나와 모텔을 옮겨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최 씨의 아내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되자 최 씨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 아동보호팀이 자녀들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해 시설 입소를 추진했고 아이들의 건강검진이 예정된 날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이프가 이제 잡혀가니까 혼자 못 보니까 와달라고 하나 봐. 근데 어디까지 있었는데 나한테 가버렸어. 내가 흔들게.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남은 19개월 된 아들은 아동시설에 위탁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어젯밤 9시 56분 전북 익산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전북 익산시 북북 서쪽 9km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꽃피는 4월에 갑자기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오늘 출근길 나서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청 일부 지역과 경북, 전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또 일부 지역은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철원 임남면은 영하 4.9도, 연천은 영하 3도로 출발했고요. 서울 은평구도 영하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8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강원 산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4도에서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서울 3.4도, 춘천 2.2도 가리키고 있고요. 청주도 4.5도, 부산 6.7도 가리키고 있는데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2도에서 4도가량 더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청주 16도 예상되고 광주가 16도, 부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죠. 어제 발표가 나오면서 현지 어민과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본 상황 알아보고 이어서 국내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황현택 특파원의 도쿄 리포트부터 보시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에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誰一人納得していないのによ、総理大臣の一言でよ、決定しましたなって言ったら、これはおかしいよ。 지역 주민들도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의 방문 시간에 맞춰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30年も流されたらもう福島県の漁業の未来はなくなってしまう。 한 농민은 방사능에 오염된 소 모형까지 트럭에 싣고 왔습니다. とっても心配です。もう子供たちと海には行けないし、お魚は食べれないと思ってます。 현재까지 쌓인 오염수는 125만 톤,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을 500개 이상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하지만 폐로 작업이 본격화하면 훨씬 많은 양의 고농도 오염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2년 후부터 해양 방류를 시작해 대략 30년에서 40년에 걸쳐 모두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바다에 흘려보내기 전 2차 정화를 통해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을 기준치 밑으로 낮추고 제거가 어려운 삼중수소는 식수 기준의 7분의 1 수준까지 농도를 희석한다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配慮を進め、福島の復興を成し遂げるためには避けて通れない課題であります。 일본 정부는 실제 방류가 이루어지기까지 설득을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어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일본의 이 결정으로 가장 날벼락 같은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국내 수산업계입니다. 바다가 오염될 수 있다면 수산물 소비도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시민단체에서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핵테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영 기자입니다. 전국 수산물의 30% 이상을 위판하는 부산 공동어 시장. 어시장을 근거지로 조업에 나서고 있는 각 수협들이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본의 방류 계획은 2년 뒤지만 이번 결정만으로도 수산물 소비 위축 등 국내 수산업계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 심리가 급감하고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까 봐 진심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실제 지난 2013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이후 수산물 소비가 국내 전통시장은 40%, 대형마트는 20%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산업계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바다를 비롯해 수산물에 미치게 될 영향을 정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회유성 어종들은 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요인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셉니다. 탈핵 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독단적 오염수 해양 방출을 이른바 핵테러라며 방류를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일 해협과 인접한 제주도에서도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제재판소에도 제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사람들의 땅 투기, 이번에는 경남 진주시 사례입니다. 한 전직 공무원이 자녀 명의로 맹지를 사들였다가 몇 년 만에 4배나 받고 팔았습니다. 도로가 뚫리면서 큰 차익을 거둔 건데요. 본인 주장대로 이게 투기가 아닌지 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효경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역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지역을 잇는 도로공사가 완료된 건 2015년. 이보다 3년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뒤 도로 건설 계획이 세워졌고 2년 뒤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도로공사를 위해 보상이 이뤄진 땅은 모두 36필지. 하지만 이 가운데 23필지는 애초 설계도에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와는 전혀 무관한 땅을 사들여 진입도로를 닦아줬습니다. 진주시가 부당하게 보상해준 땅은 진주시 옥산리 일원 23필지이며 보상액은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도로를 따라가면 2,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터가 나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진주시 전 도시건설국장의 딸. 2013년 버섯 재배를 위해 1억 2천만 원의 땅을 샀지만 철제 구조물 4동만 있을 뿐 농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5년 도로가 생기면서 맹지였던 이 땅은 지난해 4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7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공사 감독이나 그 시행하는 팀에서 올라오면은 그냥 뭐 결정을 하지 뭐 국장이 가장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리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 전 도시건설국장은 올해 초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월달에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예. 이상하게 했다면은 내가 이제 안 하지, 내가 이제 억울하지도 안 하지. 류재수 진주시 의원은 애초 계획과 다른 도로를 닫기 위한 의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았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다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최근 학교와 학원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늘면서 학생들이 확진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교사들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학교와 학원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습학원 강사를 통해 감염이 확산된 대전 동구학원 관련 집단 감염. 고등학교 3곳과 학원 3곳에 추가 전파되며 모두 97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북 전주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확진자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관련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감염됐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3주간 전체 연령 대비 학령기 연령 확진 비율을 분석한 결과 13세에서 15세는 20.2%에서 23.1%로, 16세에서 18세는 24%에서 24.6%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학령기 연령 감염이 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교직원의 백신 접종 동의율은 67.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맞아야지 학생들 감염력도 낮추고 애들이 등교도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교육당국은 교사가 백신을 맞아야 학생들이 안전해진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증상 때문에 좀 수업이나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조금 병가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학사 일정을 좀 조정할 수도 있고. 방역당국은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사례 때문에 감염 위험이 증가했다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 그리고 교직원분께서는 등교와 등원을 멈추고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도 위험 요인이라며 가정과 학교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은 직접 전화를 걸고 있는데요. 앞으로 대상자가 크게 늘면 또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7월부터는 AI, 인공지능이 접종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서영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발열 증상 있으세요? 발열은 없어요. 목 아픔 증상은 있나요? 발열 증세가 없다고 하면 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발열 증세가 있다고 답변하면 질문을 바꿔 대응합니다. 발열 증상 있으세요? 지금 열이 좀 많이 나요. 지금 열이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럼 체온을 좀 재실 수 있으세요? 통화 내용은 바로 컴퓨터에 저장되고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한 사람은 공무원에게 통보됩니다.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부분 사용되어 온 이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아산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백신 접종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겁니다. 아산시에서만 하반기 접종 대상자가 20만 명에 달해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음이 안 좋거나 증세를 장황히 설명해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번호만 등록해 있으면 그 당사자 그 번호에게 전화를 그냥 AI가 겁니다. 걸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전화하듯이 똑같이 전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수백 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아주 효율적입니다. AI가 도와준다면 본인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코로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활용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보조적 수단이라고 합니다만 여전히 정확도 등을 놓고 공방이 있는데요. 당국은 요양시설같이 전파 위험이 높은 곳에서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자가검사 키트는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의 편의성을 높여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는 보조적 수단의 장치입니다. 당초의 목적에 맞는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제 검사가 필요한 곳, 예를 들어서 요양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기숙사라든가 이렇게 현재까지 알려진 전파 위험이 높다고 알려진 곳에서 검사를 함으로써 양성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선별해내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의료를 지탱하기 위한 보조적 방법인데 어떤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의
출입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는 현재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의 상황은 매우 위중한 상황으로서 여기에 대한 검토 단계로는 너무 이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항원 검사나 PCR 검사법은 이렇게 깊숙하게 그 빈도까지 들어가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결과는 굉장히 좀 신뢰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그런 검사법입니다. 비인두 검체가 아닌 비강 검사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정확도는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고 외국의 연구에서도 정확도가 낮은 그런 게 맞는 상황입니다. 사람의 그 바이러스 배출량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 더 바이러스 배출기 왕성하게 될 때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그 정도의 원리로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2번 활용한다 그래서 정확도가 2배로 올라가거나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인이 검체를 채취하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채취 검사라는 것 자체는 의료기기법에서 이제 식약처가 허가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의료법과의 그 분쟁의 소지는 좀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이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요 절차라든가 구체적인 지침은 지금 그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자가검사 키트로 앞으로 통일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단이라는 말 자체는 의료인의 판단을 동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영국이 고위험군을 포함한 50대 이상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의 1차 접종을 완료하면서 7월 말까지 영국 성인 전체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영국 정부가 현지 시간 12일 50대 이상의 성인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오늘 15일까지 의료진과 요양시설 거주자 등 9개 고위험군을 포함한 50대 이상 국민에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는 이정표를 세웠는데요.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원래 목표보다 일찍 매우 중대한 이정표에 도달했다며 이는 영국 국민 중 3,200만 명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날 영국은 오는 7월 말까지 모든 성인에게 1회차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다음 목표를 달성하고자 접종 대상 연령을 4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모더나 백신 접종 예약을 시작했는데요. 이미 지난주 모더나 백신이 우선 제공된 영국 웨일스 지역에선 접종이 개시된 상태이며 이번 달에만 5만 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스의 한 공항 입국장에서 들뜬 표정으로 자신의 수화물을 기다리는 사람들. 코로나19 봉쇄 완화 실험을 위해 그리스로 여행 온 네덜란드의 단체 관광객들입니다. 앞서 네덜란드는 5월 중순까지 필수 여행을 제외한 모든 해외여행 중단을 권고했는데요. 최근 코로나19 봉쇄 조치 완화를 앞두고 여행업계의 재활성화와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안전한 해외여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네덜란드의 한 여행사가 정부 당국의 허가 아래 실험 차원의 여행 상품을 기획한 겁니다. 이 실험 여행에 참가한 약 200명의 관광객은 여드레 동안 그리스 로도스 섬의 한 리조트에 머무는데요. 이 기간 리조트 안에는 이들 외에 숙박객은 없지만 인접 해변은 물론 건물 밖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고 엄격한 방역 수칙 속에 리조트 내에 있는 시설만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행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네덜란드 귀국 후에는 열흘 동안 자가격리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요. 이처럼 격리 조치에 가까운 일정과 갖가지 제약이 따르는데도 해외로 떠나는 이 실험 여행에 참가하기 위해 2만 5천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요즘 학생들에겐 야외 활동보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원격 수업 등이 거의 일상처럼 굳어졌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잠시나마 탁 트인 자연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음 편히 즐길 수 있도록 스페인의 해변 교실이 문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서 아이들이 간격을 두고 배열된 책걸상에 앉아 수업에 열중합니다. 이곳은 스페인 남동부 무르시아주에 문을 연 해변 교실인데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격리 생활과 원격 수업이 일상이 된 학생들에게
하루 잠깐이라도 신선한 지중해 공기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며 현지 교사들의 주도로 시작된 야외 수업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해변 교실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한 과목당 20분씩 8개의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갑갑한 실내를 벗어나 탁 트인 해변 공간을 활용해 그동안 코로나19로 시도하지 못했던 체험식 수업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제 소식이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관련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군 백신 접종 재검토입니다. 방역 당국이 30세 미만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국방부가 이달 말까지 접종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 4월 말까지 백신 접종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기존 독감 백신 접종 체계를 기초로 해서 접종 기관과 접종을 받을 부대 간의 연계를 마쳤고 이번 주 내로 접종을 받을 부대에서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접종 기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부 대변인은 국방부가 특정 백신 접종을 보건당국에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20, 30대는 이색거리, 60, 70대는 섬과 산. 코로나19로 해외여행길이 막힌 가운데 우리 국민이 선호하는 국내 여행지가 세대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관광데이터랩의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활권 밖 이동량이 가장 많았던 세대는 20, 30대인 이른바 MZ세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 30대는 생활권 밖 이동량이 전 세대 평균보다 62%가량 많았습니다. 이들은 SNS에서 관광 코스로 많이 알려진 이색거리나 쇼핑 관광지, 해변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60, 70대인 이른바 시니어 세대는 사찰이나 섬, 산 등 자연 친화적 관광지 선호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관광 이동량은 전년 대비 7.1% 감소했지만 거주지 권역 내 관광지로의 이동량은 3.4%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보시죠. 무이자 의료 재해 대출. 중소기업 중앙회가 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자를 대상으로 무이자 의료 재해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의료 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5일 이상 입원 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 원을, 재해 대출이란 태풍이나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관계기관에 재해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2년간 최대 2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노란우산 콜센터, 중소기업 중앙회 공제운영부, 또 각 지역본부와 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국내 소식이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된 독일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의 야간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이미 때를 놓쳤다고 한탄하면서 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독일 정부는 메르켈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고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상봉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연방정부와 16개 주 총리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각 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봉쇄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Damit das besser wird, damit wir die dritte Welle bremsen, damit wir sie brechen, damit wir sie umkehren, reichen die bisherigen Bund-Länder-Beratungen alleine nicht mehr aus. 메르켈 총리는 비상 브레이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때를 이미 놓쳤다며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정부의 의견과 관계없이 연방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3일 연속 100명을 넘는 지역에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원칙적으로 집 밖에 나가선 안 됩니다.
생활 필수품을 파는 가게나 약국 등은 지금처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140.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7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7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려온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그간 정부 차원의 지원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물으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임현희 기자입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소방호스를 몸에 묶고 학생들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 씨.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 학생들과 침몰하는 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충격으로 지금까지 7년째 고통 속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신적 괴로움에 다량의 약을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트라우마와 싸우는 남편을 곁에서 돕는 것보다 일부의 왜곡된 시선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남편 뒤에다 대고 지가 무슨 의인인 줄 알고 영웅인 줄 알고 와서 저렇게 목소리 내냐고 그런 말도 수시로 들고 뭐. 김동수 씨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제주 생존자 15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의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짧아 배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배보상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까지 계속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진짜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특히 배상금 책정을 위한 후유장애 진단서도 외상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의사가 발급해 줄 수 있는데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절차를 진행해 정확히 진단받을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장애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생존자들은 그동안 국가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당시 계엄군이 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와 탄흔이 옛 전남도청 건물에서 발견됐습니다. 시민들의 마지막 항쟁 모습과 계엄군의 진압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 최후 항전을 벌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 과정에서 탄흔으로 의심되는 지점 수백 개가 발견돼 정밀 조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감마선 촬영과 금속 탐지, 사격 재현 실험 등 9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총 924개의 흔적을 찾았는데 실제 10개 지점에서는 벽 안에 탄두가 확인됐고 유력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도 70여 개로 분석됐습니다. 탄흔일 가능성이 존재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곳도 450여 개에 달합니다. 서묵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유력한 대상이었고 이제 과거의 사진에도 탄흔부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화상 탐사 결과에서도 탄흔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실한 증거인 탄두가 발견된 지점은 옛 도청 본관 내부 서무과와 경찰국 본관 건물 외벽 이 가운데 5개 지점에서 탄두를 발굴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5.18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M16 탄두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수하고 교차 검증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서무과 쪽에서 나온 거는 확실히 M16으로 규명이 됐고요. 경찰국 뒤에 있는 것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그 M1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발굴된 탄두와 탄흔을 연구 보존 처리해 사료로 남기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오늘 17일부터 도심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됩니다. 안전속도 5030이라는 이름 그대로 안전을 위한 제도지만 시내버스 업계는 우려를 표하는데요. 노선 운행 시간은 그대로여서 운행이 지연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 도심을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아침 7시 차고지에서 출발해 2시간을 달려 종점에 도착했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운행 시간보다 이미 20분 넘게 늦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화장실을 좀 가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근데 지금 시간은 시간이고 제가 갔다 오면 승객분들이 너무 늦어져요. 전국 도심에서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행 시간은 그대로지만 과속 단속 장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휴게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운행 시간을 맞췄고 승객이 좀 적은 시간대라든가 약간 그 도심을 벗어난 어떤 그런 구간에서는 속도를 좀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저속 운행이 의무화되면 운행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계도 기간 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며 시행 이후 결과에 따라 배차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24km 정도 나왔고 그 노선별로도 운행 시간을 전체 분석해 본 결과 노선별 속도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전국의 시내버스 업계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수아레즈 기세가 시즌 초반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두 경기에서 14이닝을 던지며 삼진 18개를 잡아내는 압도적인 활약을 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투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규 기자입니다.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153km에 평균은 147km가 넘는 수아레즈. 두 경기 14이닝을 던지며 삼진 18개를 잡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타자가 스윙했을 때 배트에 맞을 확률도 약 60%로 현재 리그에서 가장 낮습니다. 언론과 팬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발 투수가 한국에 왔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Casey pitched, for 2 years, and I would talk to him, and he's liked it a lot. I got lucky that it was the LG Twins, and I'm fortunate to be with Casey. 빠른 공만이 수아레즈의 무기는 아닙니다. 포수가 요구하는 곳에 정확히 들어간 빠른 공에 타자가 스윙 한 번 못하고 3구 삼진을 당할 정도로 제구력도 뛰어납니다. 현재까지 볼넷은 단 3개, 포수 유강남의 좋은 프레이밍까지 더해져 더욱 위력적입니다. I think he's probably one of the best catchers that frame the ball that I've seen here, probably that I've ever caught, thrown to. I think he's amazing. I get text messages from friends and families, praising how good he is as a catcher. 팬들은 이미 27년 만에 LG의 우승을 이끌 주역으로 수아레즈를 점찍었습니다. Our team is really good all around. Our bullpen's great, our defense is great, our hitting's good, starting pitching's really good too. So I think we have a good chance. 단 2경기만으로도 한국 프로야구를 들썩이게 한 수아레즈가 LG의 초반 신바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4월 중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경기 일부 지역과 강원 지역, 충청과 경북 지역, 전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아침 철원 임남은 영하 4.9도로 출발했고요. 서울도 3.1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그래도 추위는 오래 가진 않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18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일부 내륙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고 또 물이 언 곳도 있습니다. 농작물 냉해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한데 일부 내륙 지역은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가 이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습니다. 서울 3.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원주 15도, 대전 17도, 광주와 포항 16도, 부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 모든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토요일에는 강원 영서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얀센 백신을 맞은 뒤 혈전증으로 사망하는 등의 부작용 사례가 나오자 미 보건당국이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얀센 측은 미 이 백신의 유럽 출시도 연기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10도가량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등 내륙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일부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우리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도 촉구했습니다. 이란 핵시설에 이어 이번에는 이스라엘 화물선이 공격을 받으면서 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혀 미국과 이란 간의 핵합의 복원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수급 일정이 또 꼬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이어 얀센 백신도 혈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접종이 이뤄진 백신인데 그 가운데 일부 부작용 사례가 확인됐고 혈전과 관련된 사망 사례도 나왔습니다. 결국 미국 내 접종은 중단되는 분위기고 유럽 출시도 연기됐습니다. 이 얀센은 1회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 속에 우리나라도 2분기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미 현지에서 이영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공동 성명을 통해 얀센 백신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두 기관은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 6건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We're recommending a pause in the use of the J&J COVID-19 vaccine in order to prepare the healthcare system to recognize and treat patients appropriately. 혈전증이 나타난 접종자는 18살에서 48살까지 여성 6명이며 증상은 접종 뒤 6일에서 13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FDA는 이 가운데 네브래스카주 한 여성은 사망했고 다른 한 환자는 위독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Of the clots seen in the United States, one case was fatal and one patient is in critical condition. 얀센 백신은 미국에 1,600만 회분이 배포됐으며 현지 시간 12일까지 680만여 명이 접종했습니다. 보건당국의 권고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미국 내 30여 개 주가 즉시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밝혔습니다. CDC는 최근 1, 2주 안에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심한 두통과 복통, 다리 통증이나 호흡 곤란 등이 발생하면 즉시 치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CDC는 현지 시간 수요일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해 얀센 백신의 안전성을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We are totally aware that this is a very rare event, and that's why you see the word pause. In other words, you want to hold off for a bit, and very well may go back to that, maybe with some conditions or maybe not. 논란이 커지자 얀센 측은 백신의 유럽 출시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얀센 측과 600만 명 분량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2분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현황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42명, 이틀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서울을 다시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수치는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 뒤를 영남권의 부산과 울산이 잇고 있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2로 감염자 1명이 평균적으로 1.12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주 연속 1을 넘고 있다는 건 그 자체로 확산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물론 전국 모든 권역에서 1을 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확진자의 비율도 전체 28.2%로 3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가 4차 유행의 중대 기로라고 우려하면서 4차는 3차 유행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게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 감염이 늘면서 학생들의 확진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사들에 대한 빠른 백신 접종과 학교, 학원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습학원 강사를 통해 감염이 확산된 대전 동구학원 관련 집단 감염. 고등학교 3곳과 학원 3곳에 추가 전파되며 모두 97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북 전주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관련 확진자도 31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두 관련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감염됐습니다. 교육부가 최근 3주간 전체 연령 대비 학령기 연령 확진 비율을 분석한 결과 13세에서 15세는 20.2%에서 23.1%로 16세에서 18세는 24%에서 24.6%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학령기 연령 감염이 늘고 있지만 서울 지역의 경우 교직원의 백신 접종 동의율은 67.3%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죠. 선생님들이 우선적으로 맞아야지 학생들 감염력도 낮추고 애들이 등교도 자유로워질 것 같아서. 교육당국은 교사가 백신을 맞아야 학생들이 안전해진다며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증상 때문에 좀 수업이나 학교 운영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은 조금 병가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학사 일정 좀 조정할 수도 있고. 방역당국은 증상 발생 이후에도 출근이나 등교를 하는 사례 때문에 감염 위험이 증가했다며 경각심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학생 그리고 교직원분께서는 등교와 등원을 멈추고 즉시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도 위험 요인이라며 가정과 학교의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이 꽃샘 추위라고 하면 이 꽃이 막 피려고 하는 걸 시샘하는 추위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왔는데 지금처럼 꽃이 다 피고 난 이후에 찾아온 이 추위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4월 한파특보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지 캐스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4월의 한파특보라니 참 어색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스한 봄 날씨가 이어지더니 오늘은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많게는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지금 경기도와 강원 지역, 충청과 경북, 전북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아침 철원 임남은 영하 4.9도로 출발했고 연천도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3.1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서리가 내린 곳도 있는데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강한 북서풍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찬 공기 때문에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3.1도로 출발했고요. 한낮에는 13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지다가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또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1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서해안, 제주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3.4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더 낮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13도, 대구 17도, 광주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에서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서 지역은 토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말에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검증해서 문제가 있으면 방류 중단을 요구하고 수산물 원산지 단속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말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안전과 해양 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조치였습니다.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특히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오염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처분할지 등을 묻는 우리 측 전문가의 요청에 일본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행 당사국으로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검증에는 우리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검증을 통해 피해가 확인되면 배상이나 방류 중단 요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수 방사능 조사 횟수를 더 늘리고 원산지 단속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아이보시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다만 강한 유감을 전하는 것 말고는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국제재판도 검토 중이지만 방류 예정 사실만으론 아직 제소가 어렵다는 게 1차 검토 결과였습니다. 주한 일본 대사는 한국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주변국의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책임지고 대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바다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자료 공개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어서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흘러나온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의 이동 경로입니다. 일부가 해류를 타고 동해로 흘러온 곳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는 일본 앞바다에 방류된 오염수가 1년 안에 동해까지 흘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 일각에선 아주 적은 양의 세슘은 한 달도 안 돼 제주 바다에 도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우리가 해류의 흐름을 모두 다 알지 못하고 해류는 전 세계 바다에 도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수가 방류되면 전 세계 바다로 퍼져나가는 것이죠.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오염수는 125만 톤, 지금도 하루 평균 140톤가량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염수에는 세슘이나 스트론튬, 요오드와 같은 치명적인 방사성 물질이 법정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은 2차례 정화 처리를 거쳐 배출 기준에 맞춘다는 입장입니다. 처리가 안 되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농도를 배출 기준의 40분의 1 미만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과학자들은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수차례 오염물질 현황을 뒤늦게 인정하거나 번복해왔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삼중수가 있다는 중수소도 있단 말이에요. 중수소는 화학적으로 독극물이란 말이에요. 플루토늄 말하지 않죠. 있을 겁니다. 자꾸 이제 파면 팔수록 나온단 말이죠.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오염수 처리 과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도 정확한 과학적 검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본과 도미니카 공화국, 라트비아타 등 3개국 주한 대사로부터 신임장을 받습니다. 특히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직후 열리는 신임장 제정식인 만큼 문 대통령이 아이보시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이 문제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란에서 핵시설 공격이 일어난 지 불과 이틀 만에 이스라엘의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양국은 서로를 배후로 지목하고 있는데요. 미국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이란과의 핵 합의 복원을 이스라엘이 반대하는 가운데 이란과 이스라엘 두 나라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 박석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아랍에미리트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의 자동차 운반선인 하이페리온 레이호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선박이 공격을 받은 건 지난 2월 또 다른 자동차 운반선 헬리오스 레이호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채널 11을 비롯한 이스라엘 언론들은 하이페리온 레이호가 미사일 또는 무인기의 공격을 받았으며 배후는 이란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선박 피해는 경미하고 사상자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이 현지 시각 지난 11일 공격을 받은 지 이틀 만에 일어났습니다. 나탄즈 핵시설은 전력망 파괴로 인한 정전 사태로 원심 분리기 가동이 중단됐는데 이란은 사고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자동차 운반선이 공격을 받은 건 이란의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또 나탄즈 핵시설이 공격을 받은 데 대한 대응으로 우라늄 농축 농도를 현행 20%에서 6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ما اگر لازم باشه اگر برای مثلا پیشران هسته‌ای یا مسائل دیگر ممکنه به 60% هم غنیسازی رو برسونیم. این کارا چیزایی که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갈등은 미국과 이란 간 핵 합의 복원 협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했던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추진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것이라며 협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강화 발표에 대해 확실히 우려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파트 공시가격 너무 급하게 올린 곳들이 있다며 앞으로는 공시가 산정 과정에 지자체를 참여시켜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중앙정부를 믿어달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서울시가 소통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해 10월 12억 6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3,8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달 초 서초구가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당시엔 이 거래 한 건밖에 없었다며 거래 내역이 적을 경우 인근 거래 사례를 참고해 산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9.9%로 조사됐는데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에서는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나옵니다. 은폐를 했고 나오는 수리는 없고 그런 하소연들을 여기 와서 하고 그래요. 취임 후 서울시 차원의 공시가 재조사 의지를 밝힌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공시가의 급격한 상승이 국민에게 부담이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지자체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핵심은 공시가격의 상승이 아니라 급격한 향상, 다시 말해서 속도가 문제입니다. 역시 서울시와 국토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가면서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부동산원이 1,421만 호 전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가격이며 정부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시가 산정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의 필요성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지방정부에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나 좀 특성들이 좀 더 면밀하게 반영되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지자체가 공시 가격을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그런 유관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지요.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서울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전국적인 해결이 가능한 만큼 서울시와 관계부처가 충분한 소통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공무원들의 땅 투기, 대대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진주시의 사례가 불거졌는데요. 한 전직 공무원이 도로개발 예정지 인근의 맹지를 자녀 이름으로 사들인 뒤에 4배 가까이 비싼 값에 팔았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역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지역을 잇는 도로공사가 완료된 건 2015년. 이보다 3년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뒤 도로 건설 계획이 세워졌고 2년 뒤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도로공사를 위해 보상이 이뤄진 땅은 모두 36필지. 하지만 이 가운데 23필지는 애초 설계도에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보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와는 전혀 무관한 땅을 사들여 진입도로를 닦아줬습니다. 진주시가 부당하게 보상해준 땅은 진주시 옥산리 일원 23필지이며 보상액은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도로를 따라가면 2,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터가 나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진주시 전 도시건설국장의 딸. 2013년 버섯 재배를 위해 1억 2천만 원의 땅을 샀지만 철제 구조물 4동만 있을 뿐 농사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2015년 도로가 생기면서 맹지였던 이 땅은 지난해 4억 7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7년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공사 감독이나 그 시행하는 팀에서 따로 오면은 그냥 뭐 결정만 하지 뭐 국장이 다들한테 지시를 해가지고 그리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해당 전 도시건설국장은 올해 초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1월달에 제가 그걸 받았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예. 누가 했다면은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억울하지도 안 하지. 류재수 진주시 의원은 애초 계획과 다른 도로를 닦기 위한 의회 예산 심의도 받지 않았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민주당의 재보선 참패 원인에 대한 논쟁이 그대로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원내대표 후보 토론회에서도 두 후보들 간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렸는데요. 특히 조국 사태 등이 패배의 원인이다, 아니다를 놓고 당내 기류가 양쪽으로 나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개현우 기자입니다.
선거 패배 뒤 민주당 쇄신을 끌고 갈 첫 관문인 원내대표 선거. 친문대 비주류 후보는 선거 패인에서부터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제대로 해보라고 180석의 의석을 만들어 주셨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개혁을. 민심을 읽는 데 부족했고 성인지 감수성은 떨어져 내로남불이 되었습니다. 변화와 혁신의 출발은 국민 공감력 회복 그리고 실천을. 당내 초선 의원들이 선거 패인으로 이른바 조국 사태를 꼽은 뒤 강성 지지층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 조국 사태가 선거 패인이냐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의 범죄 수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있는 이 검찰총장이 인사에 개입한 이 부적절한 사건이었다. 지난해 이 총선을 통해서 충분히 국민들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 총선을 통해서 극복은 됐지만 어쨌든 젊은 층의 공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조국 사태 자체를 논하는 것이 마치 금기를 넘는 것처럼 하는 이런 당의 문화는 옳지 않다. 두 사람은 임기 말 청와대와 당 관계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협력 체계를 갖추겠다. 당 주도로 관계를 재정립하겠다로 엇갈렸습니다. 쇄신과 반성의 용어는 같지만 온도차와 방향성에서 차이가 분명한 두 흐름이 당내에서 충돌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오는 16일 선출될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1차적으로 당내 쇄신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개훈우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주권 보장을 정상회담에서 협의하자 이런 제안도 했는데요. 이 가운데 독일 주재에 미군의 규모를 늘리겠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역시 러시아 견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보도에 워싱턴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약속했다고 강조하면서 관련 협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president voiced our concerns over the sudden Russian military buildup and increasing aggression on the border of Ukraine and called on Russia to de-escalate tensions. 바이든 대통령 언급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지원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크렘린 측은 미러 정상 간 통화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문을 통해 현재 상황과 일부 국제 현안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을 방문 중인 미 국방장관은 한때 감축 논란을 불렀던 독일 주재 미군 규모를 올 가을까지 500명 더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주독 미군 규모는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12,000명 감축을 발표하면서 대러시아 대응 능력 저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What I emphasized to the minister today was that we are no longer making any plans. We've ceased planning as well. 한편 백악관은 당초 5월 1일이 시한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가 9.11 테러 20주기까지 넉 달가량 늦춰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모텔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현재 위독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이 경찰은 아이 어머니가 며칠 전 사기 혐의로 구속된 뒤에 홀로 아이를 키우던 아버지가 학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 중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급대원들이 생후 2개월 된 여자 아기를 구급차로 옮깁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새벽 0시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아이의 의식이 없고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현장 갔을 때 아버님이 피해를 하고 계셨고요. 코에서 좀 출혈이 좀 있었어요. 등 쪽이 약간 반점인지 청색증인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팔다리에 뇌출혈 진단을 받은 이 아기는 치료를 받고 있지만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대인 아버지 최 씨는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태가 나빠졌다고 경찰과 소방당국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을 확인하고 최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최 씨 부부는 두 자녀와 함께 경제적 문제 때문에 약 3주 전부터 집을 나와 모텔을 옮겨가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최 씨의 아내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되자 최 씨는 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 아동보호팀이 자녀들을 위기 아동으로 분류해 시설 입소를 추진했고 아이들의 건강검진이 예정된 날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와이프가 이제 잡혀가니까 혼자 못 보니까 도와달라고 하나 봐. 근데 어디까지 있었는데 나한테 가버렸어. 내가 흔들게. 경찰은 최 씨에 대해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혼자 남은 19개월 된 아들은 아동시설에 위탁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어젯밤 9시 56분 전북 익산시 부근 지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전북 익산시 북북서쪽 9km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 진동을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흥업소 등 집합 제한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영업시간을 더 늘려주기 위해 자가검사 키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역당국의 난색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부딪혔습니다. 양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오세훈 시장. 다중이용시설 입장에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 장소에 입장이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허가된 자가검사 키트는 없습니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자가검사용 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국내 업체들도 있지만 이 키트들도 원래는 자가검사용이 아닌 전문가용 제품입니다. 여기에다 대부분 자가검사 키트에 사용되는 신속 항원 검사는 기존의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 제품의 진단 능력을 비교한 결과 확진 환자를 양성으로 제대로 진단하는 비율인 민감도가 신속 항원 검사는 PCR 검사의 17.5%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감도가 낮으면 실제 감염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민감도가 높아야지만 선별검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위 음성 결과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걸러내는 그 실효성도 없고 비용 효과적이지 않다. 방역당국은 자가검사 키트 도입은 검토한다면서도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전제로 한 유흥업소 등에 대한 그런 방역 수칙을 완화하는 어렵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외국에서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다음 주부터 협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독일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시민들의 야간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심해지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야간 외출 금지령에 근거를 마련한 건데요. 이것도 너무 늦은 거라고 메르켈 총리는 한탄했습니다. 김규수 특파원이 베를린에서 전해왔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독일 정부는 메르켈 총리 주재로 내각회의를 열고 감염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코로나19 급확산 지역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비상봉쇄 조치를 강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독일은 그동안 연방정부와 16개 주 총리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각 주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봉쇄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연방정부 차원의 강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Damit das besser wird, damit wir die dritte Welle bremsen, damit wir sie brechen, damit wir sie umkehren, reichen die bisherigen Bund-Länder-Beratungen alleine nicht mehr aus. 메르켈 총리는 비상 브레이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때를 이미 놓쳤다며 엄중하고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정부의 의견과 관계없이 연방정부가 야간 통행 금지를 강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3일 연속 100명을 넘는 지역에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5시까지 원칙적으로 집 밖에 나가선 안 됩니다. 생활 필수품을 파는 가게나 약국 등은 지금처럼 영업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연방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독일의 질병관리청격인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는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140.9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곧 세월호 참사 7주기입니다. 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여전히 말도 못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섰습니다. 과거의 세월호 피해 지원법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소방호스를 몸에 묶고 학생들을 구조해 파란 바지의 의인으로 불리는 김동수 씨.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로 학생들과 침몰하는 배에 갇혔다가 구조됐습니다. 김 씨는 당시 충격으로 지금까지 7년째 고통 속의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신적 괴로움에 다량의 약을 복용해 응급실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김 씨 부인은 트라우마와 싸우는 남편을 곁에서 돕는 것보다 일부의 왜곡된 시선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고 호소합니다. 남편 뒤에다 대고 지가 무슨 의인인 줄 알고 영웅인 줄 알고 와서 저렇게 목소리 내냐고 그런 말도 수시로 들고 뭐. 김동수 씨를 포함해 세월호 참사 제주 생존자 15명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월호 피해지원법의 신청 기간이 6개월로 짧아 배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데다 배보상을 받은 뒤 나타난 병증도 구제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로 인해서 아직까지 계속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진짜 고통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은 특히 배상금 책정을 위한 후유장애 진단서도 외상 후 최소 2년이 지나야 의사가 발급해 줄 수 있는데 기한이 도래하기도 전에 절차를 진행해 정확히 진단받을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의사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불완전합니다. 장애평가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지 7년. 생존자들은 그동안 국가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구제하고 생활이 안정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책임을 다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의 최후 항쟁지죠. 옛 전남도청에 남아있는 다수 탄흔들에 대해서 정밀 조사가 이뤄져 왔는데요. 당시 계엄군이 사용했던 M16 탄두가 실제로 확인됐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당시 시민군이 최후 항전을 벌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 복원 과정에서 탄흔으로 의심되는 지점 수백 개가 발견돼 정밀 조사가 진행돼 왔습니다. 감마선 촬영과 금속 탐지, 사격 재현 실험 등 9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 총 924개의 흔적을 찾았는데 실제 10개 지점에서는 벽 안에 탄두가 확인됐고 유력한 탄흔으로 추정되는 곳도 70여 개로 분석됐습니다. 탄흔일 가능성이 존재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곳도 450여 개에 달합니다. 서무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력한 대상이었고 과거의 사진에도 탄흔부의 형상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열화상 탐사 결과에서도 탄흔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실한 증거인 탄두가 발견된 지점은 옛 도청 본관 내부 서무과와 경찰국 본관 건물 외벽 이 가운데 5개 지점에서 탄두를 발굴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5.18 당시 계엄군이 사용한 M16 탄두로 확인됐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수하고 교차 검증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서무과 쪽에서 나온 거는 확실히 M16으로 규명이 됐고요. 경찰국 뒤에 있는 것도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은 그 M16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추진단은 발굴된 탄두와 탄흔을 연구 보존 처리해 사료로 남기고 나머지 탄흔 추정 흔적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프로야구 LG 수아레즈의 기세가 시즌 초반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두 경기에서 14이닝을 던지며 삼진 18개를 잡아내는 압도적 활약을 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투수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직구 최고 구속이 시속 153km에 평균은 147km가 넘는 수아레즈. 두 경기 14이닝을 던지며 삼진 18개를 잡을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타자가 스윙했을 때 배트에 맞을 확률도 약 60%로 현재 리그에서 가장 낮습니다. 언론과 팬들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충분히 통할 선발 투수가 한국에 왔다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Casey pitched, for 2 years, and I would talk to him, and he's liked it a lot. I got lucky that it was the LG Twins, and I'm fortunate to be with Casey. 빠른 공만이 수아레즈의 무기는 아닙니다.
포수가 요구하는 곳에 정확히 들어간 빠른 공에 타자가 스윙 한 번 못하고 3구 삼진을 당할 정도로 제구력도 뛰어납니다. 현재까지 볼넷은 단 3개, 포수 유강남의 좋은 프레이밍까지 더해져 더욱 위력적입니다. I think he's probably one of the best catchers that frame the ball that I've seen here. Probably that I've ever caught, thrown to. I think he's amazing. I get text messages from friends and families, praising how good he is as a catcher. 팬들은 이미 27년 만에 LG의 우승을 이끌 주역으로 수아레즈를 점찍었습니다. Our team is really good all around. Our bullpen's great, our defense is great, our hitting's good, starting pitching's really good too. So I think we have a good chance. 단 2경기만으로도 한국 프로야구를 들썩이게 한 수아레즈가 LG의 초반 신바람을 이끌고 있습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야간 영업을 위해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겠다는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기는 한데 매일 확진자가 쏟아지는 마당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선을 피하려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상생방역안 발표에 유흥업계 관계자들은 환영했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가를 풀어주면서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켜 나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고요. 자가검사 키트 시범 도입에 대해 방역당국은 즉각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음성으로 나와도 양성일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술을 마시고 대화하다 전체가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거는 조금 위험해요. 이게 스스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검체 채취를 충분히 많이 하지 않으면 민감도가 안 그래도 낮은데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자칫 방역 혼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으로 확산되자 방역당국과 서울시는 일방이 아닌 협의를 통한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무엇을 강행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보도는 사실은 정확한 보도는 아닙니다. 정확하려면 중대본과 앞으로 그 시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긴밀히 논의하고 협의하고. 전문가들은 방역 현장에서 지침이 헷갈리면 감염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관된 메시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금 너무 섣불리 발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나 또 방역 의료 전문가들도 현장 요원들도 상당히 혼선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4차 유행을 막으려면 과감하고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진단검사 역량을 더 늘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마스크 쓰니까 다른 감염 질환 다 줄었어요. 그런 와중에서도 코로나는 크게 유행했잖아요. 빠르게 검사를 해서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방역당국은 현재의 진단검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검사 대상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24시간 운영하고 곳곳에 있어 편리한 편의점들. 하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니는 경사로 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설 설치를 규정한 법 조항이 문제라고 합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밖에 나설 때면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중증장애인 김명학 씨. 편의점 가기가 버겁습니다. 입구에 있는 한 뼘 높이의 턱 때문입니다. 못 가잖아요. 여기 못 가잖아요. 완전히. 턱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어디 못 가지게. 직원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뭘 사려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계단이 없어서 죄송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의자인가요? 무겁거든요. 많이 무거워요. 귀찮은 듯 냉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턱이 있으니 내가 못 가잖아요. 김 씨는 지난 2018년 편의점 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며 편의점 운영사 GS 리테일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GS 리테일 측은 관련 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편의점이나 식당의 경우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넘어야만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편의점은 전체의 1.2% 수준에 그칩니다. 23년 전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 조항이 오히려 면죄부처럼 쓰이는 겁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위헌 법률 심판을 청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바닥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기준을 세워 대부분의 공중이용시설이 대상 시설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2017년 경사로 설치 면적 기준을 50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제일 먼저 보는 게 입구에 계단이 있나 없나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법적으로 그 공간을 나눈다는 것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KBS 뉴스 최경입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시행됩니다. 도심에서 차량을 몰 때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건데요. 시내버스 업계는 주행 속도는 제한하면서 노선 운행 시간은 그대로여서 정체와 운행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대전시 도심을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아침 7시 차고지에서 출발해 2시간을 달려 종점에 도착했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운행을 시작합니다. 정해진 운행 시간보다 이미 20분 넘게 늦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화장실을 좀 가고 싶기는 한데 솔직히 근데 지금 시간은 시간이고 제가 갔다 오면 승객분들이 너무 늦어져요. 전국 도심에서 일반 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차량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정책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시내버스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해진 운행 시간은 그대로지만 과속 단속 장비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휴게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운행 시간을 맞췄고 승객이 좀 적은 시간대라든가 약간 그 도시를 좀 도심을 벗어난 어떤 그런 구간에서는 속도를 좀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저속 운행이 의무화되면 운행 시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계도 기간 동안 큰 문제는 없었다며 시행 이후 결과에 따라 배차 시간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24km 정도 나왔고 그 노선별로도 운행 시간을 전체 분석해 본 결과 노선별 속도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 전국의 시내버스 업계마다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배와 포장 등 집콕 소비가 늘면서 처리해야 할 포장재도 늘었죠. 대부분이 플라스틱과 종이, 비닐류인데 분리배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동주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한 오피스텔 재활용품 선별장입니다.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하는 플라스틱과 비닐, 스티로폼 배출함이 없습니다. 지난달 재활용품 수거업체가 바뀌고 난 뒤 수익성이 맞지 않는다며 일부 품목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플라스틱 종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업체 쪽에서 안 가져가고 일반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라고 하니까는 또 종량제 봉투 값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오피스텔은 돈을 주고 수거업체에 재활용품을 넘겨왔지만 지금은 웃돈을 줘도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수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는 업체에서 가져가봐야 돈도 안 되고 지금 못 가져간다고 그렇게 해서 10만 원 주기로 한 거였어요. 요즘에는 돈 받고 가져가는 데가 많다더라고요. 이런 현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재활용품 배출량은 30%가량 급증했지만 수거업체가 재생원료 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단가는 떨어지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가는 지금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한 절반 정도 그 정도로 하락이 됐는데도 비용은 인건비는 한 3배 정도 올랐어요. 일회용품 사용 억제와 유통구조의 제도적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없다면 제2의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홍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수요일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 1분기 이륜차 사망사고 중 차량에 의한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는데요. 중앙선 침범 또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사고 유발 행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한남대교 남단에서 반포 나들목 쪽으로 정체가 확인되는데요. 부산 방면 반포에서 서초 나들목 사이 2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묵동 나들목에서 바라본 북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차간격이 좁습니다. 서울 쪽으로 조금 더 밀리는 모습입니다. 율곡로는 광화문 방면으로 아직 여유가 있는 모습이고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금화터널 쪽으로 출근길 정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항대로는 등촌 삼거리에서 양화교 방면으로 잠시 밀리는 정도입니다. 교통 혼잡 구간입니다. 양천구 남부지부 앞으로는 오전 8시부터 집회가 있는데요. 종료 시각은 미정인 가운데 일대 교통 혼잡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등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 각국 NGO 단체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입니다. 일본 어민들조차 거세게 반발하는 오염수 방류 결정이라는 점에서 올림픽과 선거를 앞둔 일본 정부의 성급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향후 한일 관계의 악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2년 뒤인 2023년 초 시작돼 30-40년간 진행됩니다. 인체에 들어올 경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삼중수소는 칙수 기준 7분의 1로 희석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125만 톤에 이르는 막대한 양이 배출될 경우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실제로 오래전부터 방사능 오염물질을 방치하는 등 일본의 정화 능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접한 바다의 수자원을 공유하는 우리로서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입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충분한 협의와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등을 통한 국제사회 검증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무책임하고 일방적이라며 일본의 조치를 규탄했습니다. 국내 수산단체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겠다며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조치를 막을 실효적 수단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 미국이 일본의 계획에 지지를 표하고 나선 점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가 침묵으로 대응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유례를 찾기 힘든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물러설 수 없는 제1원칙은 국민의 건강권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4월에 때이른 한파가 찾아왔는데요. 때 아닌 한파 때문에 내륙 지역 곳곳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언 곳도 있습니다. 지금 경기 지역과 강원 지역, 또 충청과 경북, 전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철원, 임남은 영하 4.9도로 출발했고 연천도 영하 3도까지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3.1도로 어제 아침보다 6도가량 기온이 낮습니다.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오면서 기온을 끌어내린 건데요. 오늘 한낮에는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고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다가 내일 낮 기온 서울이 1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가시거리가 탁 트여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제주도, 강원 산지로는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살짝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떨어져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13도, 대구 17도, 광주 16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아침 KBS 뉴스광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